오늘 밤은 전국에 구름이 많고 흐리겠습니다. 강원도와 영남권 그리고 수도권과 충북 지역은 건조특보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6도 등 전국이 영하 2도에서 영상 12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성훈이었습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안녕하십니까.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대선 이후 처음으로 회동을 가졌습니다. 안 대표는 정치권 안팎에서 차기 정부의 초석을 놓을 인수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됐던 만큼 오늘 회동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관심이 쏠렸는데요. 안 대표는 국정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을 뿐 인사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 나누지 않았다라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번 주말 인수위 핵심 인선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10년 만에 출범하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과연 통합의 메시지를 담아낼 수 있을까요?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 내걸었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두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수위에 여성 문과가 없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번 재보선에서 당선된 조은희 의원이 여성가족부의 지위를 부총리급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는데요. 이준석 대표는 SNS를 통해서 선거 공약에 대한 비판이나 지적을 가볍게 하지 말라는 경고성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시민사회단체와 다른 정당들마저도 여가부 폐지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건데요. 여소야대 전국에서 여가부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어떻게 전개될까요? 잠시 뒤 이어지는 뉴스 외전에서는 20대 대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자세히 분석해보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차기 정부 앞에 놓인 과제들은 무엇인지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대선 패배로 지도부가 총사퇴한 민주당,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모레까지 비대위 구성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다음 주까지를 국민들을 향한 감사와 반성의 주간으로 정하고 차기 원내대표는 교황선출 방식으로 뽑겠다, 이런 계획을 내놨는데요.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총괄 상황실장을 맡았던 분이죠. 서영교 의원과 민주당 새 정책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한 주 동안 있었던 뉴스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 외전, 늘 함께 하시는 패널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민아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배종찬 소장님은 그 대선 개표 방송 KBS 방송에 나와서 브리핑을 막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개표 방송은 KBS. 아니 근데 지난번에 총선 때는 다른 방송사에서 하지 않으셨나요? 그랬어요? 김민아 평론가 왜 이러죠? 오로지 KBS. 저는 KBS. 알겠습니다. KBS. 김민아 평론가도 나오시는 거 제가 봤습니다. 하여튼 참 대선이 초박빙으로 진행이 이제 대선 개표 방송 개표 결과가 그렇게 나와가지고 많은 분들이 뭐 밤잠을 못 이루셨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요.
윤석열 당선인과 이재명 후보 이 표차가 0.73%포인트밖에 안 났어요. 네. 표수로 계산하면 24만 7천 표. 77표. 77표까지 네. 내고 계시는군요. 이 표 차이로 윤석열 당선인이 대권을 거머쥐었는데요. 두 분은 이번 대선 결과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0.73이라고 하는 숫자는 또 어떻게 거기에 담긴 민심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듣고 싶어요. 저는 이번 대선 결과가 이렇게 나오리라고는 예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정확한 건 알 수는 없으니까요. 0.73까지 나오리라고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되든 간에 큰 차이 없고 네, 초박빙으로 갔을 것이다. 막판까지도 제가 모르겠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누가 이기고 지고 이것도 사실 알기가 어려웠고 네. 그만큼 이번 대선은 다른 대선은 그래도 누가 그래도 누가 될까 이렇게 좀 궁금해하면 제가 시원하게 답을 오히려 할 수 있는 쪽이었거든요. 네. 그럼 뭐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건 아닙니다만, 근데 이번 대선은 진짜 제 스스로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왜 그런 거 했더니 결과가 나오니까 딱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역대 우리 대선 모두 다 망라해서 저는 정치적 양극화, 양극단화가 발생했다. 그래서 왜냐하면 대선 막판까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후보를 유력 후보 이재명 후보 윤석열 당선인 중에서 어느 쪽이든 조금 더 지지하는 쪽의 투표 결집도가 높으면 이기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끝까지 그 긴장감이 전달됐다는 것은 저는 참 이런 결과가 나온 거는 이제 우리 유권자들이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이렇게까지 반으로 뚝 나누어질 수 있느냐. 네. 그런 면에서 저는 두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는 거기까지만 일단 얘기하세요. 예. 김인하 평론가 예. 얘기하고 또 얘기하세요. 예. 네. 김인하 평론가 얘기하십시오. 네, 이제 출구조사를 좀 심층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보니까는 윤석열 당선인을 이제 지지하는 민심의 핵심이 이제 정권 교체를 해야 되겠다. 이게 가장 컸고. 네. 그다음에 또 그래도 이재명 후보를 그래도 지지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투표하신 분들은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되는 거는 막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컸다라고 이제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라는 거는 결국은 이제 국민들이 어려운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해서는 정말 이 후보가 내세우는 정치적이긴 또는 어떤 정책적인 어떤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통치 철학 뭐 이런 것을 지지했다기보다는 정말 차하게 또 어떤 차악을 이제 선택하는 그 마음이 이제 이런 표심으로 드러난 것인데 네. 근데 그런 개별적인 국민들의 마음이 모였고 결국 이게 0.73% 포인트의 차이로 정권 교체를 했다라는 것은 무엇이겠느냐 결국은 첫째로 정권 교체는 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국민들의 마음의 표현이 결국은 집합적으로 나타난 것이고 네. 둘째는 정권 교체를 해야 되겠지만 이 정권 교체의 주역인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이 100% 믿을 만하지는 못한 것 같다. 네. 그래서 오만하거나 또는 이제 상대를 뭐 이렇게 찍어 누르거나 또는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좀 무리를 하거나 그럼 언제든지 지지를 거둘 수 있는 것이고 역으로 얘기하면은 지금 이제 패배한 민주당의 경우도 잘 반성하고 혁신하고 쇄신하면은 5년 후에 얼마든지 기회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역으로 또 얘기하면은 변하지 않으면 민주당도 앞으로 기회를 찾기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건들을 이번에 절묘하게 또 집합적으로 나타낸 그런 이제 수치가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오늘 주목할 만한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아까 이제 그 배 수장께서 말씀하시려고 했던 내용하고 좀 일맥상통할 것 같다고 제 짐작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질문 드렸으니까 좀 다른 생각이시면은 같이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한국갤럽이 이번 대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한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윤석열 후보에게 투표한 이후 1위가 정권 교체였고요. 39%. 2위는 상대 후보가 싫어서가 17%였습니다. 그리고 윤 후보에게 투표하지 않은 이유로는 첫 번째 경험 부족 이 18%였고요. 두 번째로는 무능 무지 13%를 꼽았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그 선거의 승리와 패배 요인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했는데 이 결과 어떻게 분석하세요? 배종찬 시장께서는. 저는 이게 제가 예상했던 그 원인하고도 일맥상통한데 우리 정치화 시간에서도 시사야 외전 정치화 시간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던 게 그 부분이거든요. 결국 윤석열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되고 예. 또 당선된 것도 네 글자죠. 그러니까 시종일관 정권 교체였죠. 그러니까 현 정부의 검찰총장입니다. 아직까지도 현 정부니까 예. 현 정부의 검찰총장이 반대 정당인 야당의 대선 후보가 돼서 당선이 된 것이거든요. 네. 참 이런 예가 이전 대선에서 없었죠. 있었냐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이유는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국민의힘이나 보수 진영이 뭉치게 됐던 것은 검찰개혁 와중에 갈등이었던 거죠. 조윤 갈등, 그다음에 추윤 갈등. 이게 원인이 됐고 이것이 사실상 윤석열 당선인의 이 정치인으로서 또 대선 후보로서 당선을 잉태한 저는 시발점이 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른 이유 없이 시종일관 국민의힘 경선에서도 최종 경선에서 홍준표 후보와 윤석열 당선인이 경쟁했을 때도 네. 보면은 당심과 민심이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결국 당심이 선택한 것은 당심은 정권 교체를 위해서 윤석열 후보를 밀어줘야 되겠다. 네. 이게 결정적이었기 때문에 저도 대선 끝나자마자 칼럼을 하나 썼는데 이번 대선은 그냥 정권 교체 대선이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게 가장 큰 이유였다고 판단을 하고 글을 썼는데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네, 김민하 평론가도 뭐 보충 설명하실 게 있나요? 일단 정권 교체 민심이 컸던 거는 말씀하신 대로 첫째로 이제 집권 여당과 정부가 이제 정치를 좀 소모적인 방식으로 했다. 결국은 이게 검찰개혁 이슈를 대표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거칠게, 너무 정파적으로, 너무 일방적으로 그리고 너무 단순한 어떤 구도 속에서 다뤘다라는 것부터 시작한 이게 정치가 뭔가 지금 집권 세력이 자기들끼리만 이제 옳다고 생각하는 얘기를 예. 국민들을 향해서 설득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다수를 바탕으로 밀어붙인 거 아니냐라고 하는 네. 그런 이제 생각 속에서 출발한 이런 정권 교체 논리였다고 보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유용하지 못했다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부동산 정책의 실패에 대한 어떤 반감 표출인 거죠. 결국 네. 그 두 가지가 결합을 해서 정권 교체 논리가 상당히 단단하게 이제 자리 잡게 된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그래서 만약에 보수 정치가 이 과거에 이제 국정농단이라든가 뭐 이런 과거에 이제 보수 정권의 그런 여러 가지 문제로부터 확실히 벗어나고 이제부터 변화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만약에 준다라면 얼마든지 그 세력에게 이제 정치적인 어떤 좀 정권을 넘겨줄 수 있다라는 게 국민의 어떤 심경이었을 텐데 네. 지금의 국민의힘이 충분히 그러한 변화의 어떤 모습들을 보여줬냐라고 하면은 지금 이 대선의 결과를 놓고 보면은 분명히 보여주려고 노력한 건 있는데 충분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이게 이제 이준석 대표가 되면서 상당히 보수 정치가 젊어지겠구나라는 기대가 있었고 네. 또 이제 윤석열 당선인은 어쨌든 국민의힘 출신은 아닌 거잖아요. 이제 네. 심상정 후보 표현을 빌면은 뭐 메이드 인 민주당이다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외부에서 온 어떤 대선 후보였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변화된 어떤 모습을 보여주려나 기대를 했지만 마지막에 가보면 남은 것은 국민의힘보다 더 국민의힘 같았던 이제 윤석열 당선인의 그런 선거 캠페인에서의 모습 그리고 결국은 젠더 갈등만을 남긴 이준석 대표의 그런 이제 참신함의 실종 뭐 이런 걸로 귀결이 된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변화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라는 점을 보여주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이기도 하다라는 게 이제 제 느낌입니다. 근데 방금 전에 네. 그 윤석열 후보에게 투표한 이후에 1위가 정권 교체였잖아요. 네. 그게 39%였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여론조사상으로 나왔을 때 정권 교체 여론이 과반을 넘었다라고 보통은 얘기했었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투표한 1위 이유가 정권 교체였는데 39%밖에 안 나왔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은 했겠지만 2위가 상대 후보가 싫어서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국민의힘은 그동안에 선거 캠페인을 할 때 계속 정권 심판론만 얘기해 왔잖아요. 네. 다른 요인들을 제공하지 못했다. 비전이 없었다. 비전을 주지 못했다 국민들한테. 이런 지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굉장히 주목할 만한 대목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원인이 이거 하나만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에게 투표한 이유가 1위가 정권 교체가 채 40%가 안 된 것은 네. 정권 교체 여론도 윤석열 후보가 다 받아내지를 못한 거죠. 네. 그래서 정권 교체 여론은 우리가 꾸준히 발표됐던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50%대 중반 심지어는 60%에 육박하는 정권교체 여론이 나올 때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정권교체 여론을 윤석열 후보가 다 받아내지 못했다. 그래서 보면 들쭉날쭉 리스크가 나올 때 사람 리스크가 나올 때 또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내려가는 그런 결과도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시간을 통해서도 윤석열 후보가 이번 선거에서 가장 집중해야 되는 것은 정권교체 여론이 올라타는 거다. 그래서 제가 분석한 이번 대선의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저는 부동산 이슈라고 봅니다. 부동산 이슈가 결과적으로는 노무현 전 대통령 때 부동산 이슈에 칼을 빼들었지만 제대로 성공시키지 못했거든요.
그렇다면 깊은 고민 끝에 어떻게 하면 정교하게 부동산 정책을 깊숙이 침투시킬까라는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네네. 사실 그렇지 못했던 거죠. 그렇다면 빠른 시간 내에 그 재정비를 통해서 부동산 정책이 민심을 이반시키지 이 시점을 가만히 보시면 2018년까지는 현 정부에 대한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남북 관계도 있었고. 그런데 예. 19년에 접어들면서 19년 초반에 발표된 부동산 정책부터 민심 위반이 야기됐거든요.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을 임명하면서 9월 달에 그리고 10월 달에 또 서초동 또 강화문 집회에 양극화되는 현상이 일어났는데 짧게만 조금만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경기도에서 이재명 후보가 46만 표를 앞섰거든요. 네. 근데 서울에서 31만 표를 뒤집니다. 이번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윤석열 당선인이 이재명 후보를 겨우 25만 표 앞서잖아요. 근데 경기도는 과천에서 윤석열 후보가 더 앞섭니다. 네. 이거 다른 종교적인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부동산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서울도 보면은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한강변에 줄줄이 다 네. 윤석열 후보가 앞서는 결과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 번째 이유가 정권교체에 올라타지 못한 부분을 윤석열 후보가 또 무엇으로 메꿨느냐. 부동산 이슈로 메꿨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장동 이슈와 관련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공격해 왔잖아요. 그렇죠. 그게 일정하게 먹혔다. 먹혔죠. 네, 이렇게 또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또 반대로 얘기했을 때 윤석열 후보에게 투표하지 않은 이유로 첫 번째 경험 부족 18%, 두 번째는 무능무지 이거 13%를 꼽았거든요. 근데 아마 이게 뭐라 그럴까요? 이 부분을 국민의힘에서 제대로 선거 캠페인을 통해서 메워나가는 작업을 했던가 지금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그런 부분을 좀 유능하게 좀 할 수 있는 모습으로 좀 바꿔나가는 작업을 했더라면 굉장히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선거였다. 이렇게 또 해석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결국은 이제 이 박빙 승부가 뭐냐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분석할 수 있는 건데 이제 그 얘기하기 잠깐 전에 이제 이 윤석열 후보에게 투표한 이유가 1위가 정권교체 39%고 2위가 상대 후보가 싫어서 또는 윤석열 후보가 상대 후보보다 나아서가 17%인데 상대 후보가 이제 여당 후보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이것도 저는 사실은 이제 정권교체 논리의 연장선에 있다고 보고 근데 이제 정권교체라는 선택지가 있는데 굳이 상대가 싫어서 또는 상대 후보가 보다 나아서라도 선택했다는 거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반감 역시 지금 만만치 않게 컸다. 그렇죠. 그걸 보여주는 측면이 있는데 그래서 거기서 볼 때 그러면 뒤집어 얘기해서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가 어쨌든 이 비호감 대선에서 좀 비호감의 어떤 후보이다라는 평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의 또 대표적인 논리가 뭐였냐면은 지금 보는 것처럼 윤석열 후보는 다소 이 국정을 맡을 준비가 안 돼 있다라는 인상을 내가 받고 있다. 그런데 네네. 이재명 후보는 좀 흠이 있을지 몰라도 네. 예를 들면 유튜브에 뭐 3프로 TV 이런 데서 나타난 걸 보면은 뭔가 그래도 경제적으로 여러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능수능란하게 다룰 수 있는 것 같다. 이런 인상을 받았기 때문이다라는 것도 강점이었거든요. 이게 네네. 결국은 윤석열 후보 이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대 후보를 공격하거나 또는 이제 이 정권 교체 논리를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뭐 과거에 철진한 이념을 추종하는 어떤 세력들의 어떤 불순한 동기에 의한 자기들끼리 사익 추구를 해가는 그러한 과정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만 이제 계속 이제 반복해서 강조했던 것이지 예. 정책적으로 또는 이제 통치 비전의 차원에서 어떻게 달리하겠다라는 메시지는 상대적으로 이제 주목되고 이 강조되는 게 적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결국은 이 박빙승부라는 이러한 결과가 나온 하나의 또 주요한 축이었다라는 거 부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갤럽 조사 개요부터 일단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또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이번 조사는 무선 90%, 유선 10%의 전화 조사원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이 됐고요.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누리집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분 말씀을 종합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양쪽 진영이 총 결집했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양쪽 진영이 결집한 건 맞는 걸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상대가 싫거나 다른 이유 때문에 지금 상대를 찍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면은 그 민주당 후보여서 찍었다고 하는 게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별로 여기에 드러나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번 대선이 그래서 네거티브나 비호감이고 진영 간 대결이지만 그 진영이 정확하게 이념으로도 구분이 안 되는 것이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선거운동 국면에서는 보수 성격을 드러냈지만 네. 검찰총장이나 또 서울중앙지검장을 할 때를 보면 또 그 이전에
국정농단 수사를 할 때를 보면은 이 사람이 보수다라고 판단하기 좀 어려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다른 것보다는 지금 갤럽 조사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김연아 평론가도 이야기를 했지만 정권 교체와 상대 후보를 실어서를 합하면 56%나 되거든요. 네. 그런데 싫어하는 이유를 보면 경험 부족과 무능무지가 31%입니다. 네. 그 이야기는 그러니까 좋아하는 이유는 정권 교체라고 하는 이유가 뚜렷해요. 그런데 싫어하는 이유는 사실 아주 뚜렷한 건 아니고 대체로 이 싫어하는 이유는 자 투표자 행사한 투표권을 행사한 유권자에게 물어본 거니까 대체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거나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한 사람들이겠죠. 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에게 가서 투표를 하는 사람들은 이유가 분명했던 반면에 네. 이재명 후보를 선택한 사람들은 뭔가 더 뚜렷한 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뭔가 뚜렷한 동력이 있지는 않았던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20대 대선 출구조사, 그러니까 방송 지상파 방송 3사가 한 거죠. 아직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세대별 투표율에 대한 집계가 공개되지 않았거든요. 한 달 뒤쯤에 이제 공개되기 때문에 결국 지금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거는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가 굉장히 정확하게 맞았고 그 조사에서 각 세대별로 어느 정도 투표를 했는지를 얘기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말씀드린다. 이런 말씀 좀 미리 드리고요. 네. 이재명 후보의 주요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40대가 투표율이 70.4%가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 투표율이 가장 높은 세대가 60살 이상이었는데 84.4%, 50대는 81.9%, 30대는 69.3%, 20대 이하가 65.3%가 나왔어요. 사실 우리가 초반에 사전선거 투표율 37% 가까이 나왔을 때 전체 투표율 한 80% 정도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생각보다 지난 대선 때보다 0.1%포인트가 떨어졌어요. 77.1이 나왔거든요. 네. 이 떨어진 현상이 60살 이상은 사전투표 이후에 확 결집을 해서 본투표로 갔을 가능성. 왜냐하면 개표 결과를 보니까 사전투표함 열렸을 때는 이재명 후보가 많이 앞서다가 본투표함 열리니까 뒤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연령대가 높은 분들이 사전투표에 40대나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이 많이 갔을 것이라 생각하고 결집하는 현상이 나타났을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정반대로 40대 가장 강력한 민주당 지지층 이재명 지지층에서 뭔가 이재명 후보를 적극적으로 찍어야 할 이유를 잘 못 느꼈던 거 아니냐 이렇게 또 해석을 하기도 하거든요. 이 부분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거가 끝나고 난 이후에 윤석열 후보가 어떤 0.73%포인트 역대 최소 득표율 차로 이겼지만 그래도 이건 승리는 승리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네. 칼럼을 쓰면서 이유를 분석을 해봤더니 네. 뚜렷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따가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는 이제 정권 교체, 두 번째는 부동산 이슈, 세 번째는 단일화. 근데 이걸 따지고 보면은 특별하게 윤석열 후보가 견인한 이슈가 잘 없어요. 그러니까 정권 교체도 현 정부가 유발한 것이고 여하튼 간에 원인 제공을 했다고 그렇죠. 봐야 될 것 같고 네. 또 하나 부동산 이슈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다음에 단일화라는 것도 늦깎이 단일화고 이것도 뭐 윤석열 후보가 뭔가 정치 경험이 많아서 노련하게 단일화를 이끌어냈다기보다는 어떤 정치적인 필요와 이해에 의해서 결정이 된 것으로 보고요.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이겼다고 한다면 이걸 원인을 뭘 잡을까 그러면은 잘 떠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지난 2017년 대선하고 비교를 해보면 저는 이재명 후보는 40대가 핵심 지지층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위기 국면이라면 경기도와 또 핵심 지지층인 40대는 더 뭉쳐야 되는데 네. 40대가 2017년 대선보다 지금 이제 이 투표를 보면은 5%포인트 내려갔어요. 네. 그러니까 5년 전보다도 더 내려갔다. 그 이야기는 5년 전에는 촛불 민심으로 절실했던 40대가 그때 뭐 연령은 좀 변화가 있는 거죠. 5년 후니까. 네. 근데 이들이 왜 안 갔을까? 그러니까 결국 투표장에 가는 것은 투표소에 가는 것은 더 적극적인 동기부여가 있어야 일반적인 상태보다도 더 적극적인 동기부여가 있어야 갈 수 있는데 이들이 가지 않았다는 것도 뭔가 반드시 절대적으로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해야 되겠다는 그 동기부여가 안 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40대가 한 74, 5% 아니 평균만큼 77%만 투표했더라면 40대 투표 표심만 6대 4로 갈리거나 6대 3 정도로 갈리잖아요.
했더라면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네. 김민하 평론가 여기에 대해서 혹시 얘기하실 거 있으면 김민하 평론가 40대 아닌가요? 이제 40대 됐어요? 네, 올해로 40이 됐습니다. 이제. 그렇구나. 네. 이게 어찌 세상 이렇게 사는데 뭐 40살에 이러고 있을 줄은 제가 몰랐습니다. 이제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감회가 새롭고. 근데 방송에서 이런 얘기하면은 막 문자 보내시는데 지난번에 문자 보니까 이런 문자 왔습니다. 김민하 씨, 내가 당신 나이면 수능을 다시 봤습니다. 이렇게 와가지고 네. 더 이상 나이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근데 아니, 수능 본다고 점수가 더 잘 나오지도 않아요. 네, 뭐 그런 취지 얘기는 아닌데. 네. 예. 아무튼 이제 이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의 연장선에서 사실 이번에 투표하신 분들의 심경이나 이런 게 뭐 이게 윤석열 당선인에게 투표한 사람이든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한 사람이든 투표를 내가 했다기보다는 투표를 강요당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끌려나와가지고 내가 투표한 것 같은 기분이란 말이죠. 무슨 얘기냐면은 윤석열 후보,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때문에 위기감이 높아져가지고 호남에서 절대적인 어떤 이 수치의 어떤 결집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게 사전투표를 통해서 나타난 것이고 네. 그걸 통해서 보니까 이렇게 있어서는 어쨌든 지겠다라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본투표일에 이제 대거 또 이 보수층이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 부분이 있는 것이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끌려 나오는 듯한 이런 대선이 된 건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바람이 없는 대선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권 교체 바람이 있었는데 그 바람을 충분히 이제 윤석열 당선인은 살리지 못했던 거고 이전에 쭉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대당해서 그러면 여당 후보,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를 찍어야 되는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바람이 불었던 거냐를 생각해 보면은 바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 앞서 말씀드린 이재명 후보의 그 가장 강력한 득표 논리는 결국은 이제 흠이 있어도 유능하다 이런 건데 그럼 유능하다고 하면 그게 어떻게 이 실천이 되는 것이냐 어떤 형태로 손에 잡히는 뭔가 성과가 나오는 것이냐 이재명 후보가 정말 하고 싶은 어떤 일은 뭐냐 대한민국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싶은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손에 잡히는 게 아니라 이재명 후보가 숙제를 하듯이 그래 이런 뭐 어떤 거대 담론이 필요해 그러면 하나 하고 또 이 정치 교체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가 또 하나 또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면서 명확하게 하나의 맥락으로 이제 잡아가는 거에는 실패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정권 교체 여론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저는 정치 교체라고 하는 그런 다당제가 가능한 이제 개혁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것은 저는 올바른 전략이라고 봤는데 그거 사실은 경선 기간부터 자기의 브랜딩 하는데 굉장히 많은 이 노력을 쏟았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처음부터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네. 아쉽게도 그런 부분들은 나왔다. 거의 막판에 나온 데다가 네. 이게 결국은 대장동 이슈나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의 문재인 정권하고의 어떤 뭔가 차별적인 지점을 잡아내는데도 실패하면서 그런 걸 불러일으키는 것에 이제 좀 어려웠던 환경이 된 게 뭐 이 결과를 나타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서 이제 우리 투표율 얘기했잖아요. 참고 삼아서 말씀을 좀 드리면은 지금 40대 투표율이 70%밖에 안 나왔는데 60대 이상은 84% 정도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지난 19대 대선 때 60대 이상 투표율이 79.1, 79% 나왔고요. 그때 40대 투표율이 74.9 그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50대가 78.6이 나왔었고 그 전에 18대 대선 때는 60대 이상이 80.9%, 50대가 82, 40대가 75.6이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번에 60대 이상이 이전 두 차례 대선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투표했다. 이걸 이제 보여주는 결과인 것 같고 40대는 원래 평균보다 조금 낮을 수는 있겠지만 70%까지 내려간 거는 그건 또 이전 투표율하고 비교했을 때는 좀 이례적이라고 봐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분석하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 말씀은 잠깐이라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따가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세대 보이론만 짧게 말씀드리면 그러지 않아도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지금 2030 여성들이 대거 결집하는 현상이 나타났고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에 이른바 성별 갈라치기 했다고 얘기하는 그 지점 이 상당히 오랫동안 후유증이 남을 것 같다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사실 여성의 표심을 상당히 많이 자극해서 투표 장까지는 끌고 나왔는지는 확신할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투표한 사람들 가운데 적지 않은 여성들이 지금 오히려 반발심 때문에 이재명 후보를 뽑았다. 이렇게 또 해석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번 보궐선거에서 초선으로 당선된 조은희 전 서초구청장 현 이제 의원이죠. 당선되자마자 바로 의원 신분을 얻게 되니까 근데 여성가족부를 오히려 격상해야 된다. 그러니까 당 내에서도 부총리급으로 격상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당 내에서도 반발 목소리가 있습니다.
지금 갈라치기라는 표현 자체도 좋지가 않아요. 남자 예. 갈라치기 이 세대 포이론을 이야기하는 와중에 이른바 남혐 여혐을 극단화시키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건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네. 근데 옳고 그름이 아니라 선거를 어떻게 옳고 그름으로 보는 것은 아니거든요. 선거는 강하냐 약하냐 네. 효과적이었냐 효과적이 전략적이었냐 전략적이었냐 저는 세대 포이론이 효과적이었다고 봐요. 아, 효과적이었다. 효과적이었어요. 반발심을 사기는 했지만 근데 우리가 선거를 이기는 데 예. 있어서는 효과적인 전략이었다. 이번 선거에서 우리 시사에서도 여러 차례 분석을 했지만 정권 교체 여론이 55%나 된다고 해서 55% 정도 된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55%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이들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당연히 윤석열 후보는 55%를 얻어야 되고 국민의힘 후보는 55%가 아닌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정권 교체 여론은 현 정부가 만들어준 배경이에요. 윤석열 후보나 국민의힘이 얻어낸 정권 교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도 계속해서 정권 교체 여론까지 올라서지 못했던 이유는 그 환경까지 부합해서 역량을 만들어내지 못한 거죠. 그 이야기는 뭐냐. 국민의힘은 이번 대선은 누룽지 대선이기 때문에 쥐어짜야 되는데 윤석열 후보가 배우자 리스크로 윤석열 당선인이 네. 이준석 리스크로 내려갈 때 그래도 이준석 대표가 끝까지 고집한 건 20대 30대 남성이라도 얻어내자. 자, 그래도 2030 이 투표 득표 보수 정당이 보수 후보가 그렇게 기대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절반을 따낸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김성환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60대 이상의 투표율이 높아진 거예요. 네네. 이건 세대 포이론이 상당히 효과적이었다. 그리고 세대 포이론으로 묶어가니까 40대의 투표율이 낮아졌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그래도 뭐 세대 포이론이다, 2대남, 3대남이다. 뭔가 국민의힘은 용어상으로도 보더라도 숱하게 선거 전략적인 게 나옵니다. 근데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보면 그런 게 있었을까? 그런 게 나왔냐? 찾아보면 별로 없어요. 그런 전략을 민주당이 선택하기로는 실질상 좀 잘 안 될 것 같고 정치 지향상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그 부분은 별로 생각을 못했어요. 아까 60대 이상의 투표율이 높았다는 거는 그걸로 개별적으로 생각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세대 포이론이라는 걸 얘기하면서 20대가 이재명 후보로 쏠리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했고 60대 이상은 세대 포이론이라고 하는 전략 때문에 하나로 뭉치게 만들어줬다. 그렇죠. 네. 김민하 평론가는 지금 시간이 길게 남진 않았는데 좀 정리를 해서 짧게 말씀 좀 해주시죠. 어떤 의견 갖고 계시는지. 이게 뭐 선거 전략에 이제 뭐 가치 판단을 하기는 어렵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이준석 대표의 이제 세대 포이론이라는 게 그게 이름이 좀 고약한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보수 정당의 후보가 20대로부터 이 정도의 지지와 관심을 얻은 사례는 이제 흔치 않은 사례인 게 분명하죠. 네. 그 점은 성공적인 전략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는데 다만 그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정치적 문제와 갈등이라는 건 또 별개의 가치 평가가 분명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그런 어떤 뭐 이 극우 포퓰리즘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그런 선거 전략으로 당선이 된 건데 당선됐기 때문에 이 효율적인 전략이었다라고 평가하지만 결국은 그게 정치적으로 너무 큰 갈등이나 이런 부정적인 부분들 많이 나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앞으로 치유해 가는 과정이라는 걸 분명히 이제 책임지고 해야 되겠는데 다만 비슷한 결국은 끝에 가서는 비슷한 어떤 현상이 이재명 후보 쪽에서도 결국은 나타난 부분도 있어요. 그게 이제 20대 여성층이 역결집한 거잖아요. 20대 여성층은 재보궐선거의 어떤 그런 투표 표심으로 봤을 때 민주당이나 또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기가 매우 어려운 지금 성향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 개인의 퍼스널리티도 그렇고 민주당이 예를 들면 이제 뭐 이 박원순 시장 문제라든지 오거돈 시장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한 어떤 이전의 안희정 지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의 맥락이 있었기 때문에 흔쾌하게 지지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아마도 제3후보에게 표심이 쏠릴 것이다라고 봤는데 이준석 대표의 그 전략이 나오면서 결국은 이것에 대해서 큰 어떤 이러한 전략이 어떤 주류 전략이 될 것에 대해서 큰 어떤 대항 담론을 가지고 온 거예요. 결국 그게 이제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을 상당히 올린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이제 결집과 역결집이 이어지는 결국 그런 어떤 선거였다라는 점에서는 저는 동일한 어떤 맥락 위에 서 있다고 봅니다. 네. 이 N번방 실체를 추적해서 알렸던 이제 민주당 선대위 그 디지털 성범죄 근절 특별위원장으로 활동했던 박지원 씨가 네.
민주당은 졌지만 2030 여성들이 이겼다. 우린 더 강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사실 정치권에서 분석하기로도 상당히 오랫동안 이 후유증이 갈 것이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가 할 것인지 정치권이 좀 숙고하고 고민해야 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던데요. 오늘 이제 저희가 대선 분석한 거를 요약을 하자면 무조건 진영 결집으로만 해석하면 안 되고 정치권이 여기에 뭐 지금 여야든 뭐 민주당이든 국민의당이든 여기에 어떤 표심이 담겨 있는지를 좀 정밀하게 분석해서 국민의 마음을 읽을 필요가 있다. 아, 그럼요. 예. 우린 이겼기 때문에 다 끝난 거고 우린 졌는데 이만큼 얻었으니까 그냥 다 우리는 아직 진 거 아니다. 이렇게 착각하면 절대 안 된다. 이 말씀으로 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를 듣고 계십니다. 뉴스사 외전 김민아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두 분 패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선거 결과 분석한다고 계속 분석을 하니까 이렇게 또 시간이 오래 가네요. 생각보다 굉장히 좀 길어졌는데. 이 분석을 하루 종일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실제 김성환 평론가님도 하루 종일 분석을 하더라고요. 여기서 12시까지 가요 방송을 했는데 다음 날 아침까지 계속 나타나시더라고요. 다른 방송 가서는 말을 많이 하시던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얘기 해보죠.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요청에 따라서 상임 고문을 맡았어요. 예. 근데 저희 청취자 마침표란 닉네임을 사용하시는 분께서 승복이 아름다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런 의견을 보내주셨어요. 당내에선 당장 지방선거 때부터 당내에서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두 분은 이재명 후보의 미래까지 포함해서 어떻게 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저는 정도를 가야 된다고 봅니다. 정도가 뭡니까? 선거라는 거는 대통령 선거도 유권자의 판단과 심판과 결정인 것이고 네. 그리고 정치인은 본인이 생각하는 그 정치적인 길을 꿋꿋이 걸어가려고 하는 그것을 결코 잃지 말아야 되죠. 그러니까 저는 임기응변식으로 지방선거에 있으니까 이재명 후보가 그래도 거의 절반 가까운 대선 득표를 한 사람이니까 예. 빨리 재활용하자. 저는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반성이 먼저라야 되죠. 네네. 그걸 지난 1년 전 또는 지난 2년 전에도 끊임없이 우리 또 시사회를 통해서도 제기돼 왔던 겁니다. 결국 그걸 잃는 순간, 잃어버리는 순간 유권자들은 표로서 결정을 하고 표로서 평가를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 될 수 있는데 하나는 당장 뭐 지방선거 때부터 당내에서의 정치적인 특별한 원내의 자리가 있는 건 아니지만 정치적 영향력을 지금 뭐 상임 고문이 됐든 어떤 식으로든 당에 기하는 방식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저는 후자 쪽이 더 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철저하게 당이 변하는데 저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이 진 것도 아니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 평가받은 것도 아니고 더불어민주당이 제 역할을 못했다. 저는 이런 평가에 많이 공감합니다. 네네. 예. 알겠습니다. 자, 김민하 평론가 어떤 의견 갖고 계세요?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반성과 쇄신이 우선이다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이게 선거에 지면 왜 졌느냐를 놓고 여러 가지 입씨름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정치들이 다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너 때문에 졌다. 예를 들면은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이 뒷받침을 못했는데 그 배경에 뭐 예를 들면 자기 생각만 하는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선거운동 안 한 거 아니냐. 특히 이낙연 전 대표 측에 지지하는 사람들 너무 소극적이었던 거 아니냐. 한쪽에서 막 이런 얘기할 것이고. 네. 그럼 다른 한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정권교체 여론이 이렇게 큰 상황에서 후보가 이 정도 했으면은 굉장히 선전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나올 것이고. 네. 그러면서 서로 이제 헐뜯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면 그나마 그래도 이 정도 격차로 어느 정도 절반의 패배를 하게 만들어줬다 이런 평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민주당은 더 혼나봐야 되는구나.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방식의 어떤 서로 이렇게 물어뜯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게 아니고 이 당이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되는가 그리고 이 당이 대한민국을 어디로 이끌어야 되겠는가 그런 걸 놓고 이제 뭐 어떻게 무엇을 쇄신할 것이냐를 논의하는 게 그런 구조를 만들어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이제 윤호중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하는 게 맞느냐 뭐 틀리냐를 놓고도 논쟁이 큰데 저는 누가 비대위원장을 하느냐 그리고 비대위의 성격이 어떠냐 이거
것과 별개로 예. 결국 이런 어떤 전적인 어떤 쇄신이나 반성은 어느 단위에서든 논의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결국은 이 정권도 문재인 정권도 민주당 정권이었던 거고 이재명 후보의 선거도 민주당의 선거였던 거거든요. 결국은 민주당이 평가를 해야 됩니다. 뭐가 잘못된 건지를. 네. 앞으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뭐 알겠습니다. 30초라도 이야기할 시간이 되나요? 안 지금 되나요? 뒤에 인터뷰 시간이 네, 기다리고 알겠습니다. 있어가지고요. 네. 예, 꼭 해야 되는 말씀이면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응답 없는 정치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응답 없는 민주당에 정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무슨 네. 책임을 묻고자 하는 그냥 단순한 책임이 아니라 네. 응답이 있어야죠. LH 혁신한다는 거 답이 나왔습니까? 그다음에 기득권 포기한다는 거 답이 나왔습니까? 정치 혁신한다라는 거 지난 4월 재보궐선거 지난해 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나왔습니까? 답이 없는 거죠. 네. 저는 이게 결국에는 이재명 후보에게 짐이 됐다고 봅니다. 3초만 네, 얘기하면 이재명 후보는 패장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전면에 나서라는 거는 무리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 외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아 시사평론가 배정찬 인사이트 K연구소장 두 분 패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문자 샵 9730으로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애플리케이션 콩, 유튜브 채널 KBS 일라디오에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어제 송영길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지도부는 대선 패배 책임을 지고 총사퇴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한 민주당은 오늘 의총에서 수습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5년 만에 정권을 내준 민주당을 두고 당장 6월 지방선거도 불리하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선 패배 책임론과 당권 경쟁 갈등 등 5년 만에 정권을 내준 민주당이 대선 패배 후폭풍을 최소화할 수 있을지 민당 선대위 총괄 상황실장을 지낸 서영교 의원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서영교입니다. 네. 지금 선거일이 이틀 지났는데요. 아직도 좀 그 후유증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마음을 잘 추스르셨습니까? 저는 당연히 마음 잘 추스렸죠. 마음 잘 추스리고요. 네. 이제 또 다음 지방선거가 있어서 네. 빨리 잘 추스리고 역동적으로 다시 일어서야 하고요. 네. 다음 선거를 준비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마음이 약해 있으면 네. 주변에 있는 사람이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저를 보고 지역 주민들도 마음 아파하고 같이 일했던 당직자들도 마음 아파했습니다. 네. 그런데 저도 당연히 아팠죠. 그런데 제가 이제 열심히 합시다.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은 절묘하게 우리에게 약간 지게 해줬고 저쪽은 약간 이기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어디도 독단적으로 할 수 없게 해줬습니다. 네. 저희는 아파할 여유가 없이 이제 그 약간의 차이를 극복해서 다음에 더 견제할 수 있는 힘을 갖게 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옆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잘 추스리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추스렸습니다. 이거 네. 일단 선거는 끝난 거니까요. 그거에 이제 그럼요. 결과에 매달리기보다는 앞서 저희가 네. 이제 뉴스 외전 시간에도 두 분 이제 여론조사 분석가하고 그다음에 평론가 얘기를 들으면서 네. 민주당이 과연 어떻게 하는가, 선거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진영 결집이라고 해서 그래도 우리한테 50% 정도의 국민들이 표를 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네. 그 표심에 뭐가 담겨 있는지 민주당이 세밀하게 분석하고 선거 패배의 책임을 일단 지고 좀 자숙하고 반성하고 성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이런 얘기를 나눴거든요.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한 지적이시죠. 네. 작은 차이로 졌지만 결과는 참담하죠. all or nothing으로 진 곳은 다 잃었고요. 네. 이긴 곳은 다 가졌습니다. 특히 중앙 집권적 이 대통령제에서 그 이긴 쪽에서는 모든 것을 다 갖고 이제 주도해 나가겠죠. 네. 진 쪽은 패배했습니다. 약간의 차이로 졌지만 약간의 차이로 지고 약간의 차이로 이겼기 때문에 한쪽이 다 가졌더라도 그쪽은 오만하게
독단적으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저희도 졌지만 네. 저희가 무너져 내려앉아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서 추스리는 게 맞고요. 네. 그렇지만 우리에게 무엇이 잘못이었는지 돌아봐야죠. 네. 선거하는 내내 가장 문제점을 이재명 후보가 큰절하면서 잘못했다고 했습니다.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이렇게 말하고 자기가 잘못했는데 잘못하지 않았다고 팍팍 우기면 어느 국민도 그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잘못했던 것을 인정했고 사과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뛰고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건 대한민국의 민생 어려운 사람들 코로나로 인해서 지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리고 이게 그래도 병이기 때문에 네. 병에 대해서 그 역병이라고 말할 수 있죠. 전염병에 대해서 사람들이 고통스럽고 이것에 대해서 돌아보고 이것을 극복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이 뛰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민심이 많이 떠나 있었고 정권 교체에 대한 요구가 많았지만 국민이 그래도 많이 그래 하려고 하는 애쓰는 것 보니까 그리고 그동안 해왔던 걸 보니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네. 그래도 극복해내려고 하는 모습은 너희가 윤석열 쪽보단 좋아 잘하고 있어 그러니 힘을 줄게 라고 해서 작은 차이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더 돌아보고 더 자중하고 더 신중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나 일은 네, 진취적이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마음이 편하시진 않겠지만 당장 또 네. 선거도 있고 여기서 그대로 무너지면 안 된다. 좀 더 힘내서 더 잘하려고는 노력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건데요. 네. 근데 당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해서 오늘 의총을 열고 수습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교양 선출 방식으로 원내대표를 뽑기로도 하고 그런 이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수습 네. 방안이 논의됐습니까? 우선 송영길 대표를 비롯해서 최고위원들이 총사퇴를 했습니다. 네. 사실은 송영길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제일 약했던 부분이 부동산이었습니다. 네. 부동산 값은 치솟고 또 영끌하는 청년들의 이야기가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저희가 잘못했던 것들이 부동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규제 일변도 방식으로 막으려고 했는데 그것은 막아지지가 않았죠. 시장을 규제로 조정하려고 했는데 그건 안 됐죠. 예. 그것을 문제 제기하고 과감하게 바꾸기 시작한 사람이 사실은 송영길이었습니다. 거기에 공급을 중심으로 하고 규제가 아니라 공급 중심으로 그리고 세계 최초의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에겐 세금을 50%로 깎아주거나 다주택자가 한시적으로 다주택을 해소하려고 할 때는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폐지해야 된다. 네. 2월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낸 사람이 송영길, 이재명 후보 이랬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은 송영길 후보는 발목도 부러졌었고요. 그리고 또 코로나도 걸렸었고요. 머리에 테러를 당해서 사실은 큰 상처도 입었고요. 중간에 아버님도 돌아가시고요. 이러면서도 많이 끌어올렸던 사실은 주요한 인물입니다. 네. 그래서 잘했다고 저희는 네. 생각하는데 총사퇴를 하셨으니 이제 그것은 책임 안 질 수 없고 네네. 받아들이고 이제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비대위를 꾸려나가기 때문에요. 향후에 개혁적인 인물로 당을 좀 더 바로 세울 수 있는 인물로 비대위를 알겠습니다. 꾸려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지금 이재명 후보가 낸 공약 민주당에서 입법화로 이어가야 한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치개혁 과제 그거 민주당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지금 입법화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인가 아닌가 이거 관심 굉장히 많거든요. 네. 오늘 논의되거나 아니면 당내에서는 어떻게 지금 추진할 의지가 있는 겁니까? 이재명 후보는 공약을 여러 개의 공약을 했고요. 예.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고 소확행 공약도 90여 개 했습니다. 네. 이게 다 국민의 민생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그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이 공약들을 전부 다
입법화하고 추진해 나가고 정책으로 만드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기본이고 저희들 오늘 그런 것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네. 그렇게 나갈 것이고요. 거기에 이제 사실 제일 중요한 개혁적인 공약은 경제를 살리고 어려운 민생을 해결하고 국민이 편히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 개혁적 공약이라고 생각하고요. 네네. 두 번째로 이제 정치 교체를 선두에 걸고 또한 약속했던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런 약속했던 여러 가지들을 어떻든 저희가 주도하고 또 여야가 이 같이 이런 것들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에도 제안하고 그래서 주도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이렇게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요. 네. 핵심을 좀 딱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상임고문직 맡기로 했습니다. 왜 당내에선 뭐 일각에서 얘기지만 지방선거에서 역할을 해야 된다. 뭐 서울시장 출마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역할은 해주셔야죠. 상임고문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도 역할이고요. 네. 가장 중요한 분이니까 역할을 해주는 것은 맞는데 서울시장으로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그런 바람이 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서울시장 후보를 저희가 그 당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네. 세워나가는 것이 맞는데 이재명 후보로 서울시장 이야기는 글쎄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봐야 되는데 아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얘기가 저희 당 내에서나 의원총회에서나 이런 데서는 없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건 뭐 앞으로 계속 천천히 논의해도 될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예.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 직후에 민주당과 협치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네. 민주당이 의회 다수당을 점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중요하거든요. 새 정부의 관계 설정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협치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새 정부는 어쨌든 대통령 선거에서 새롭게 당선된 정부이기 때문에요. 네. 인정되어야 하고요. 예. 새 정부가 또 윤석열 후보의 공약이나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 민생 측면에서는 저는 뭐 크게 차이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당장이라도 해야 된다고 얘기했었고 네. 윤석열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하겠다고 했거든요. 네. 저는 민생을 살리는 추경을 만들어서 소상공인들의 피해 보상, 소상공인만이 아니라 피해를 입은 많은 국민들을 살려내는데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일을 앞장선다면 당연히 더불어민주당이 협치하고 그 부분을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그리고 견제할 부분은 또 견제해 나가야죠. 예. 좀 최근에 이제 젠더 갈등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의총에서 비대위원 절반을 여성에게 할당하자 이런 의견도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네네. 대한민국 절반이 여성입니다. 비대위원 절반 여성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렇게 지향해 나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여성들이 일 잘하고 또 좀 더 구조적으로 차별과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절반이 여성이고 여성이 조금 더 많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여성들의 입법은 여성만을 위한 것이어서가 아니라 양성 가치 그리고 여성이 이제 또 아이들과 가족의 중심이기 때문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영견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지금 전국이 구름 많은 가운데 일부 호남 지방에서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낮은 구름이 지나가면서 일부 전라권과 경남 남해안 지역 내일 새벽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또 내일 아침까지 옅은 안개나 연무가 낀 곳도 있겠습니다.